코로나19 소식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김관호 계명대 교수,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보신 대로 상충객도 상충객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계속 4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상황이 지금 거의 작년 11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된 이 3차 대유행에 이어서 이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제도 저도 그 선별 검사소에 이렇게 지나가는 일이 있었는데 아직도 굉장히 그 검사 받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확산세가 줄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11월 중순에 3차 유행이 시작될 때 환자 수가 100여 명이었어요. 네. 그것이 12월 달이 되면서 1200명까지 올라갔다가 연초가 되면서 이제 600명, 400명, 500명 이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기는 했는데 지난 한 두 달 동안 보면은 거의 주중에는 400명 정도, 주말에는 300명, 또 대규모 집단 감염이 있을 때는 500명까지 올라간 일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400명 전후인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 미미하게나마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수도권 선별검사소에서의 환자 수도 계속 일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잠재적인 이 환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의 무증상 감염이 상당히 많다. 또 감염 대상자 수가 지금 2를 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위험한 것들만 다 말씀드리자면은 이 지금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25%나 나온다는 얘기는 상당히 아직도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렇게나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또 있습니다. 네. 변이주도 지역사회에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속도를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는지 우리 예방접종의 상황이 그렇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네. 사실은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 환자 수는 사실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자 수는 많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일단 방역 체제라든지 의료 체제는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맞군요. 전체적으로는 400명, 500명 수준이라는 건 언제 이게 크게 터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하긴 하지만 일단은 방역 통제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지금 비수도권인 경우에 1.5단계이기 때문에 거의 뭐 통제가 없는 상황이라 비수도권도 위험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가장 먼저 이제 현 상황에 대한 이제 백 교수님의 진단을 들었는데 이런 가운데 논란이 되는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자체에서요, 코로나19 검사를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받아라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서울시에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31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를 검사 받으라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검사를 받지 않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적발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고 만약 검사를 받지 않고 코로나19에 확진되어서 방역 비용이 들어가게 됐을 때 구상권을 청구한다. 사실 200만 원의 벌금보다는 구상권 청구가 훨씬 더 무서운 내용이거든요. 네. 구상권이 청구되면 많게는 억대 이상의 그런 비용도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에 한해서는 이번에 미등록 외국인으로 조사를 받을 때 네. 검사와 관련된 자료를 다른 곳에 확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불법 체류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일단 외국인들에 대해서 코로나19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한 그런 지자체 차원의 행정명령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다른 이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다 따라하는 태세였습니다만 이게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죠. EU 본부에서 공식적으로 불편한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었고요. 저도 과거에 유학 시절 경험을 한번 되살려 보면 네. 제가 유학에 가서 거주증을 받아야 되는데 결핵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한국 국적이라 결핵 검사를 한 번 받으면 비자가 나왔는데 네. 중국 국적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차례 굉장히 까다로운 여러 검사를 받았어야 됐습니다. 네. 그걸 지켜보면서 이것도 일종의 인권 침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돌아보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동양인을 향한 무차별적인 인종차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분노한다면 물론 방역에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뭐 특정 국적이나 특정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전수조사를 억지로 실시한다는 것 또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지자체나 행정기관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명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3월 21일, 오늘은 인종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또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보면은 결국 행정명령은 철폐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국내에서 쏟아진 차별 논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내린 이유가 뭐죠?
딜레마죠. 사실은 어떻게 하면 방역을 철저하게 하느냐 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사실 파주 같은 데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떤 집단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확산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전에 어떤 예방하려고 하는 그런 지자체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이렇게 하는 것은 이중적인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출입국할 때, 그러니까 예컨대 입국할 때 검사를 받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채용할 때라든가 또 근무할 때 이렇게 받는다는 거는 두 번 더 이렇게 조치를 받게 하는 그런 차별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행정자치 기관들이 어떤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조금 감수성을 갖고서 네. 이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자발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강제가 아니라, 네. 그리고 뭐 그 근무지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임시 선별 검사소라든가 뭐 이런 것 등등을 좀 간략하게라도 만든다면, 편리성도 제고를 그렇죠. 해주고. 그러면 어떤 강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축소가 되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검사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자체들이 민감하게 좀 접근을 해둘 필요가 있고, 이것이 왜냐하면 다른 국가에 우리 가 있는 한국 교포들도 네네. 학생들도 네.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한다면 같은 입장에서 좀 처리를 해주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 교수님, 방역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이런 뭐라 그럴까요? 어떤 감염 지수가 높은 편은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알아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감염될 가능성은 똑같죠. 또 같이 일하는 내국인도 많은 것이고요. 문제는 이분들의 환경, 즉 기숙사 시설이나 작업장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적으로라도 잘 개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근본적으로 개선을 시킬 수 있냐는 건 장기적인 과제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아무리 행정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업주한테까지 처벌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불법 체류자들은 진단검사 받으러 나오질 않습니다. 진단검사 받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받아서 확진이 되게 되면은 치료받으러 가게 되고 결국은 강제 퇴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런 분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보이고, 이런 분들 몇 분이서 만약에 감염이 된다면 여러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감염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너무 겉만 들여다보고서 탁상 행정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뭐 이 방역 수칙은 정말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정치인들이 방역 수칙을 위반해서 논란이 돼서 좀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사실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데, 네.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등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원칙을 어겼다는 신고가 접수가 되어서 보도가 됐었죠. 네. 서울시와 용산구에서 해당 이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네. 참석자 5명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은 이 방역수칙 위반한 것에 비하면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 너무 좀 적은 액수가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사실 현직 국회의원이라면 특히나 이 정부의 방역 수칙에 대해서 먼저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솔선수범해야 되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해당 가게, 업체에 대해서는 용산구 차원의 자체적인 조사가 있은 이후에 네. 뭐 처벌 수준이나 과태료 부과 등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교수님, 여기서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의 그 모임 사진, 저희가 또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온라인상에서는 이 방역수칙 논란 위반이 되고 있습니다. 마포구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이것도 단속에 엄연한 차별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마포구가 행정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부가 정한 거 아닙니까? 5인 이상은 금지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어겨졌을 때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 지금 행해지는 그런 조치들인데, 이거를 마포구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용산구 같이 그게 국회의원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일률적으로 일관되게
엄격하게 해야만 우리가 빨리 이런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치들도 이제 뭐 지금 이 부과하는 것도 굉장히 늦게 안 하겠다고 결정했다는 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조속하게 빨리 뭔가가 이제 불법적으로 됐을 때는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응징해야만 사실 처벌을 해야만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면 처벌을 받는구나라는 어떤 궤도적인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포구는 지금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런 논란이 재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논란 없는 과태료 부과 또 방역수칙 적용이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백신 접종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면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후유증들 얘기도 좀 나오고요. 백신을 접종한 뒤에 3명 중에 1명은 발열이나 근육통 같은 증상이 있었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백 교수님. 그래서 이런 후유증에 대한 어떤 좀 구체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백신 휴가 얘기도 좀 나오고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요? 네, 두 가지 다 중요하죠. 네. 우리가 지금 열이 난다고 그래서 응급실을 바로 가게 되면 사실은 진찰조차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병원의 시스템은 37.5도를 넘어가는 환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진단검사를 먼저 받고 격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후유증이 만약에 부작용이 의심된다면은 좀 타이레놀을 먹으면서 버텨보면서 열이 떨어지면 괜찮겠지만 열이 너무 많이 나게 되면 39도 이상의 열이 난다든지 또는 계속 아프다든지 숨이 차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요새 나오는 것으로는 혈전으로서는 뭐 눈으로 봤을 때 좀 희미해지는 부분들이 있다든지 이런 상황 좀 평상시와 다른 상황들일 때는 바로 가야 되겠습니다만 웬만한 근육통이라든지 발열, 두통 같은 것들은 가능한 한 2, 3일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런 가이드라인이 의료기관에서도 있어야 됩니다. 또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사실은 백신 접종도 각 부서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부서에서 같이 맞게 되면은 업무 공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짜서 맞으시면서 연차 같은 개념으로 반휴 같은 걸 할 수 있는 탄력성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접종 받으러 가는 거 휴가 내고 그 다음날 네. 한 사흘간에 걸쳐서 내가 정 못 견딜 때에는 반휴 혹은 하루를 쓸 수 있는 유급 휴가가 분명히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고요. 이런 것이 사실은 백신을 맞는 데에도 상당히 유발 효과는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보면 이제 고3 학생들을 가르치는 담임 선생님들, 담당 선생님들, 이제 큰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먼저 좀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올해 지금 7월부터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재수생들은 또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N수생들 포함해서요. 예, 뭐 사실 재수생이라는 의미는 어떤 사람이 시험 볼지를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규정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군요. 예, 네. 문제는 고3도 문제가 있습니다. 매일 등교를 하는 데다가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고 입시 때에도 많은 접촉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접종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7월 달에 만약에 접종을 한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고3 학생들은 18살이 되는데요. 7월 달에 생일이 지났어야만 18살이 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백신을 맞을 수가 있고 생일이 안 지난 학생들은 파이자 백신 이외에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파이자 백신 수급이 이 7월 달에 이 고3 학생들을 먼저 맞출 수 있는 물량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하겠고요. 또 교사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고3 교사 같은 경우는 매일 등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7월에 맨 먼저 접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백신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위험감이, 불안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주에는 또 대통령 내외가 이 백신을 맞기로 했으니까 그 불안감이 좀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들었고요. 백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